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본격적인 골든 크로스가 시작됐습니다. 설 연휴까지 한 달이 승부처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민주당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대당이 또 내용에 빠져 있는 상태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올라섰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이제 지지율 상승이 눈에 두드러지니까 아무래도 분위기들이 좋죠. 예. 먼저 이해찬 대표님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더 경각심을 갖자 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예. 네. 근데 의원님 다른 방송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 샤이 투표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여론조사에 너무 고무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뜻입니까? 전통적으로 항상 야권 지지층은 여론조사상에 잡히지 않는 이 샤이층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 4% 정도의 샤이 보수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지표를 볼 때 플러스 4,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플러스 4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치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맞는데 예.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엄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다 경험에서 나온 그 구체적인 예. 사실이죠.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다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다 하면서 박스권 얘기는 하는데 그 박스권은 동의하십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박스권이 조금씩 움직였죠. 그러니까 20% 중반대 박스권에 갇힌 적이 한 1개월 정도 있었고요. 예. 30% 초반대의 박스권에 갇힌 적이 있었고요. 예. 지금 30% 후반대 혹은 40% 초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한데 3, 4%씩 계속 한 달에 3, 4%씩은 계속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흐름이 나쁜 것은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마의 40%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40%대에 올라서야만 승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1월 한 달이 바로 자력으로 한 3, 4% 올라서 41%에서 43%대 정도가 안정적으로 여론조사상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자구도에서 여론조사고 이게 실질적인 대선 득표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 초반만 해도 승리는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죠. 초반대만 돼도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예.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찍어야 아하. 나중에 이 선거 실제 가까워지면 이 일부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선거는 다자구도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한다는 가정하에서도 47, 8%, 47.5%에서 48% 득표를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40% 초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찍어야 선거 막판에 3, 4%를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 국민의힘이 내분 사태가 아직은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실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데 지금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는 사실 크고 작은 실수가 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저쪽 지지율의 등락에 관심을 끊고 우리 자체의 행보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 1월달 한 달은 흔히 부동층이라고 불려지고 중도층이라고도 말해지는 그런 3, 40대의 여성 주부층 그리고 20대의 청년층 대상으로 한 그런 캠페인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1월 말 2월 초면은 어느 정도 그 구도가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의원님 선거를 이기기도 했고 져보기도 하셨으니까 그 대통령 선거는 한 달쯤 되면 어떻게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유권자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한 80% 정도가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한 3, 4주 전에 거의 후보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 민심이 전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상대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내분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의 완전 난파선 분위기입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큰 선거를 놔두고 당 대표, 선대위원장 후보, 그다음에 각각의 주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신경전을 벌이면서 갈등을 빚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자멸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도 선거 초기에 한번 이렇게 위기를 겪었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쪽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선대위 개편이 하나의 방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예. 선대위 개편의 그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후보가 선대위 쇄신을 선언하고 선대위 개편의 주도권을 쥐는 모양이어야 되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시동을 걸고 후보는 패싱당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은 예. 쇄신을 한다 해도 쇄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어허.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선대위를 사퇴시켰으면 바로 그 다음에 좀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 개편에 또 한 이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쨌든 선대위 개편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제대로 얻기 어려운 접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도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한 선대위 개편을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선대위 안을 짤 때에 안을 1안, 2안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실무자들이. 근데 어쨌든 참모들이 낸 건의안 중에 아예 이참에 김종인 위원장까지 뺀 새로운 선대를 짜자 이런 안을 낸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후보가 그쪽으로 기울은 것인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낸 안을 받는 쪽으로 기울은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1안, 2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현실적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배제하고 과연 스무스하게 선거를 칠 수 있겠느냐 그런 현실론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대체할 신선한 선대위원장감이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나경원 뭐 비대위원장 설도 나오던데요. 비대위원장은 뭐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비대위원회로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위원장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겠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불가능한 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대표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한테는 불편한 존재인 건 틀림없고요. 또 저분이 끊임없이 후보와 후보 측근들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의 여러 가지 난조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당 대표를 사퇴시키는 그 내용이 더 길어질수록 점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이라 저는 대표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대표가 안 물러나겠다는데 사퇴시키는 게임을 길게 하는 것은 정말 자멸의 길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내부 사태가 수습되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선대위 개편안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개편안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갈등이 빨리 수습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 후유증이 최소한 1, 2주는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선거를 60일 남겨놓고 이렇게 가게 될 경우에 후보 측에서 입을 내상이 아주 깊어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가 저도 사실은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반대로 이재명 캠프에서는 정세균 또 이낙연 경선에 함께 경쟁했던 분들이 함께 나와서 손잡고 있는 모양새를 또 내비치더라고. 이게 대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평론가들도 TV나 이런 데 나와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원팀으로서 잘 뭉쳐져 있고 갈등도 없다. 그리고 후보만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 그런 점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대비할 때 후보의 자질,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팀워크 여러 측면에서 지금은 상당히 이재명 선대위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저는 내릴만하다고 봅니다. 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후보는 연기만 해라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실수하신 거죠. 뭐 단 농담처럼 말씀하신 건데, 그 의도는 어쨌든 잘 짜여져 있는
그 계획대로 후보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예. 그러나 선대위원장이 후보에게 우리 시킨 대로 연기만 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밝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말씀이시죠. 예. 네. 아까 의원님께서 안철수 후보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어서요. 예. 안철수 후보의 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일화 압력이 거세질 텐데 예.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것은 상당히 여러 변수가 있어서요.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일화 압력이 거세진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내다보는 것보다는 민주당은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뭐 네. 윤석열과의 단일화 또 독자 출마 네. 그 세 번째 민주당과 손잡는 것도 시나리오 있겠습니까? 민주당과 손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송영길 네.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해서 어떤 손 내미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던데요. 글쎄 저는 뭐 그냥 원론적으로 그 큰 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몰라도 이미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재보선 때부터 이미 국민의힘과의 통합까지 주장했던 분 아니겠어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진영과 함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당 대표도 그런 말씀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아하.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네.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어떤 전문가들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석열한테 가는 표나 이재명한테 오는 표 비슷하게 갈 것이다. 만약 윤석열이 승리를 했을 때 단일화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 부분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100%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않는다는 예. 가설에는 동의합니다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일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온다는 가설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부 특히 제3지대 새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을 갖고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기권하실 가능성이 크죠. 예. 근데 어쨌든 단일화 효과가 100% 발휘되지 않는다 하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김동연 후보하고도 접촉은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분이고 예. 또 정치의 변화를 갈망한다는 메시지도 신선하기 때문에 예. 저는 김동연 후보하고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내년에 있을 지방 올해 있죠 올해 6월에 있을 네네. 지방선거 의원님 네.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속마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 대통령 선거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전념을 좀 다하고 있죠. 일단은 거기에 전념한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